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니 왜 목소리를 안 내고 박수 칠 때 그놈한 척하는 제일 젊은 사람이. 네. 젊으니까 그놈한 척할 수 없겠죠. 네. 오늘도 오후 6시에 생방송으로 역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 단장한 역전의 용사들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아서 8시 정도에 들어오셔서 헤매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6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러다 정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방송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승은 쿠키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승은 기자님은 처음 뵀거든요. 네. 어떻게 또 전기현 평론가하고 인연이 닿으셨나 봐요? 제가 작년에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연이 돼서 한 번 딱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였었고 그때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엔 이제 대통령실 출입으로 가면서 다시 또 소식을 전할 기회가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기현 대표 말에 의하면 취재력이 뛰어나다. 다른 데선 전혀 들을 수 없는 내밀한 대통령실의 얘기를 다 알아볼 수 있다. 무조건 물어봐라 이러는데 맞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2번 하실 때 쭉 계속 같이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표 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뭐 분위기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고 딱 약간 그 정도는 제가 잘 알 수 있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취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취재를 잘하고요. 실장 같으면 좀 만나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뭐 본인의 말씀이 팩트라는 전제로 제가 그대로 전언하자면 뭐 대통령실의 실장도 직접 만나가지고 따로 이제 비공개를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이거 생각보다 강력하다. 아마 민주당에 출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혹시 따로 안 만나세요? 오차는 제가 몇 번 한 적 민주당 네 오차를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셨어가지고 그랬고 사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구조가 마주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막 실장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커피 하나 사달라 그러면은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를 또 잘 대해주시고 해서 좀 그럴 기회가 많기도 한 사실. 아니, 대통령을 지금 최근에 만나본 적이 있냐고. 최근에는 제가 만난 적이 대통령 걔 되고 나서는. 사회부 기자도 아니고 그냥 경찰서 그냥 박착 문 차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만나는 사람 같은데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말고 다른 이제 기자들도 그만큼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자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잠깐만 보시죠. 이러면 뿌리치고 되돌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언제 자고 한번 보시죠 하면 또 약속 시간 잡고 전화해도 됩니까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실장조차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면은 한 번은 안 받겠죠. 두 번, 세 번 계속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통화하고 내용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제도 단독 보도를 또 했어요. 쿠키뉴스가 단독 보도한 게 있었죠. 그건 대통령실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저런 정보를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뛰는 기자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그 정부의 대통령실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문도 별도로 따로 만들고 기자들하고 안 마주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대통령실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대통령실 안에 식당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만 먹을 수 있는 식당, 직원 식당으로 분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대로 기자들만 이용하는 식당이 있는데 초반에는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그냥 다 같이 기자들이랑 오찬 같은 걸 할 때도 거기 그냥 합쳐서 하지 왜 이렇게 나누냐냐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계속 뭐 이규현 수석이나 이렇게 오찬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식당으로 올 때도 있고 그 직원 식당으로 저희를 불러서 그냥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좋네요. 좋네요. 근데 맛있나요?
3,000원인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맛있냐? 네, 맛있어요. 당연히 잘 나오겠죠. 3,000원인데 네, 그리고 기자들 메뉴랑 직원 메뉴가 동일해서 더 맛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딴 데 가서 밥 먹으면 안 되겠네. 3,000원인데 거기는 임대료가 별도로 안 나가니까 3,000원짜리 밥을 해도 먹을 만한가 아니면 혹시 보조를 해주는 게 좀 있는가요? 그 식당에 개인이 부담하는 거 외에? 아마 보조를 해주겠죠. 보조를 아니 해주는 그걸 취재를 해야 진짜. 그래요? 식당 취재를 제가. 먹고 보조 받고 괜찮네요. 기자들이 식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회수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한번 취재를. 국고 보조 받고 3,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의 반찬이 뭔지도 같이. 그래 해서. 반찬은 뭐 먹었어요? 우리 맨날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뭐 먹냐 이거 기사를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드셨어요, 우리 기자님은? 근데 보통은 약간 한식이 많이 나오고 가끔 뭐 그때 여름 때는 삼계탕 이런 것도 나오고. 3,000원에 삼계탕이 나와요? 네, 3,000원에 삼계탕이 나오고. 무조건 보조다. 우리도 좀 가서 먹을 수 없나요? 한번 먹어보고. 근데 그 국무회의 먹어보고 참여하시는 그 직원분들은 정부 직원들은 다 또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시면 가는 거죠? 일단 들어가면. 들어오시면 그 우리는 이제 갈 수는 없죠. 기자실에. 그렇죠. 당연하죠. 출입증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혹시 발급해 주는 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차별받고다. 정기환 대표는 왜 인터넷 언론사를 하시면서도 그 대통령실 출입을 안 합니까? 출입 기자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모집한 지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실제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방송 가능하고 또 출입하고 이러면 저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저와 함께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괜찮은 발에 발통이 달린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하러 그러십니까? 이 기자를 그냥 끌고 오세요, 그냥. 그 회사의 완전 엘리트였어. 그래요? 아니. 안 되나요? 쿠키 뉴스에 아주 이제 더 많이 맹활약. 부르세요. 예. 더 많이 부르세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내일부터 방송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신선하신 분이 오고 또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시니까 너무 재미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또 알고리즘을 한번 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요즘에 국정감사 시즌이라서 정말 국회의원들 바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사실은 법사위 그리고 어제는 또 이 박정훈 의원의 이 야이 XX야 과방위 또 동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선 그 과방위 동영상 XX 그 얘기도 한번 좀 먼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안 다룬 것 같은데 정기환 대표 그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인가요? 김우영 의원. 김우영. 예,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하고 뭐 친했나 봐요. 말하는 투를 자꾸 보면은. 어쨌든 김우영 의원이 어제 과방위 하는 도중에 나와가지고 박정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문자를 보내서 모욕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문자를 공개했죠. 그리고 나니까 박정훈 의원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거를 공개하냐고 또 막 찌질한 뭐 XX야 이 말을 또 했죠. 여기에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의원이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 실제 이게 그 동료 의원을 모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한다 그랬는데 나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럼 또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XX 뭐 문자는 물론이고 본인 입으로 욕한 게 화면에 잡혀가지고 그 최민희 의원이 이거 안 됩니다. 퇴장하십시오. 먼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감정이 격해도 나이 차이가 최소 2살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 형이거든요. 굳이 이제 사회로 따지면. 김우영 의원이 김우영 김우영 의원이 의원이 이제 69년생. 69년생이고 이제 71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생으로도 좀 선배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감정 상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막말 그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반말이 아주 일상이더만요. 그 근데 곽규택 반말하는 의원- 거하고 그러죠. 쌍욕을 하는 아무리 거는 그래도 다른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긴 그리고 한데 이 XX도 쓰기가 어려운다는데 그보다 더 이제 넘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저 해결이 안 되는 장면을 보고는 와 이게 본인한테 요만한 게 걸리면 저렇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예. 저기 보면 9월 2일 화요일 날 김우영 의원에게 박정훈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 전화를 안 했나 보죠. 화가 많이 나가지고 9월 5일 금요일에 오후에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러면서 이제 놈아를 붙인 거예요. 찌질한 놈이 나온 거예요. 김우영 의원이 바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제 이렇다 이러면서 약간 고자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이 발칵 난리가 났고 이상희 의원인가요? 뭐 김건희로부터 쌍욕을 들어가지고 정신이 얼얼해서 지난
2022년도에 갑자기 종교를 감췄었다는 인수위에 잠깐 있다가 예. 뭔가 일이 터졌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택시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사람들하고 다 또 뭐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하는 건 또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거들면서 이게 더 좀 폭발력 있게 커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전사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걸 뭐 보면 저 김현지 실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 공격하면서 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 연합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건을 제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김민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김 전 의원과 김현지 실장이 알고 지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알고 지냈다? 그냥 알고 지냈다. 예. 예, 알고 지냈다. 그 한 문장 가지고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김우영 의원이. 그럼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휴대폰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이제 세상이 자유로워졌다 하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장유유서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2살 위인데 이 찌질한 놈아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면 기분 좋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니는 그냥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어디 사람한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경기동부연합과 진짜 연결됐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까요? 김현지 의원 대학 시절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요. 이 속칭 과거 운동권에서 NL이냐 PD냐 뭐 이런 거 구분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NL하고 관계가 있거나 가까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학 생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뭐 학생 운동권하고 관계됐다고 하면 좀 다른 계열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김현지 실장이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정의당 전 의원 박원석 의원. 박원석 의원이 네. 또 이 추천으로 뭐 소개를 시켜줬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가 보죠. 대학도 엉뚱한 대학 나왔다고 또 얘기하고 뭐 무슨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김상겸 의원이 얘기를 했다가 또 망신당했잖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도 들었고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 철고촌에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봉사활동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그리고 운동권에 이렇게 직접 많은 개입을 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활동들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 쪽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시점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고요.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안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경기동부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그 후배들하고도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후배한테도 제가 오늘도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NL인지 PD인지 경기동부연합이 뭔지는 뭐 알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시민단체 활동했다고 하면 너 NL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가 뿔딱지가 확 나가지고 네 사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문자를 까게 된 거예요. 배경을 얘기하자면.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재밌게 듣고 있는 거? 네, 저는 배우는 입장으로서 한마디. 아니 무슨 대통령 얘기를 여기를 뭐 배우러 옵니까? 아니 근데 뭐 원래 박동훈 의원은 사실 이제 저 이제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도 네네. 많이 좀 듣지만 조금 약간 과한 그런 좀 근데 발언을 이상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것도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고 아.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전날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할 때도 그 색깔로 사실 긴급 기자회견이라 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그 알림을 공유를 하고 좀 기다리긴 했어. 이게 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브리핑에서 질문할 뭐 가치도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사실 김남준 대변인
관련이 있는 스타일상 그거를 막 색깔론이다, 뭐 일종의 종북몰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세게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저희들 안에서도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약간 긴급이라고 붙여서 나오니까 조금 약간 좀 재미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운동권 개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정도의 정보력은 있을 텐데 이게 학습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췄거나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뭐 호불호가 엄청나게 이렇게 갈리는 사람이지만 전대협이잖아요. 주사파 아니에요? 그때 김일성 주체 사상과 그러고 민중민주 계열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노동자 관련된 뭐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이게 민족 자주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던 그 이제 20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가 과연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민주화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청년 시절의 낭만적인 생각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이제 주사파 쪽으로 좀 더 갔다 아니면 나는 좀 더 계급투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노동자 편에 선다 뭐 이제 이런 것인데 모르고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로 본인의 인식 안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구나. 그리고 북한과 완전 연계되어 있고 북한의 추종 세력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식의 작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신앙화되면 뭡니까? 극우 세력들이 집단적인 행동할 때 이상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간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시비비를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박정훈 의원이 기자 출신인데 저런 발언을 하면서 TV조선 출신인가요? 앵커? 원래 동아일보 들어갔다가 채널 A로 갔다가 채널 A에서 TV조선 시사 제작국장으로 뭐 일종의 이제 스카우트돼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영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한때는 이분도 대학 다닐 때 주사파든 아니면 민중민주 계열이든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김문수는 어때요? 그러면 70년대 됐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흔적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있죠. 내가 며칠 전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우라고 칭하고 있는 분과 무려 10분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방송을 하고 엄청 인기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노이문사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정교한 너 말이야. 극우주의자 누구하고 접촉까지 해서 전화통화 10분 해서 야, 너 그러면 극우주의자네. 너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친하네. 이렇게 만약 누군가 공격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힘 안에서 마치 전사가 투사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처럼 폭로하듯이 하면서 갑자기 김현지 실장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장했던 경기동부연합과 네트워크가 있다는 식으로 가면 이게 국민의힘이나 박정훈 의원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자, 정치적으로. 그래 보세요. 한번 봅시다. 문자 공개 후에 진짜 어떤 식으로 여야가 싸웠는지 한번 싱크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를 왜 이렇게? 정리시켜주세요. 이게 대단하다 이게 나가도. 와, 진짜 저분은 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예, 아까 제가 제. 그랬잖아요. 장윤서가 거꾸로 가도 거꾸로 매달려도 야, 이 그렇게까지 XX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저 함부로 저렇게 얘기한다는 뜻은 평상시에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부로 그냥 막 사람들 대하고 얘기하는 게 몸에 배어버렸다. 더군다나 TV조선에서 앵커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모를 사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겉으로 시청자한테 그 대할 때는 자기 품격 있는 척 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면은 오만불순하기 짝이 없는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된 뭐 저보다 한 살 어리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김우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배경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도 그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의가 들어서기도 전에 그러니까 소련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독립투사들이 뭔가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색깔론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립투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뭔가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거나 이런 거랑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위하고 그때 그 어떤 독재 시절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색깔론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쳐요. 뭐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좀 사실관계가 맞아야 그것도 뭐 공격할 가치가 있고 없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해가지고 친했던 후배들 누구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확인했던 거예요. 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또 그 대학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운동권하고 거리를 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는데 시민단체 활동하면은 다 NL이고 다 경기 동부연합이야.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는 한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모욕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말만 하면 저딴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태도를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당신도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거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 공격하고 나니까 자기는 뭐 세상 꺼질 것처럼 자기 공격당한다고 막 개딸이 그렇게 무섭긴 한가 보지? 막 자기 휴대전화 번호 공개했다고 저렇게 막 쌍욕을 해대고 이게 뭐 하는 태도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인생은 막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모욕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근데 오늘 이제 상호 고소 고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호 고소죠. 맞고소 또는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국힘에서 저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뭐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갖고 이렇게 안 하고 차라리 너 잘 싸웠다. 앞으로도 그렇게 싸우라라고 부추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까지 제가 좀 드리면 좀 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학창 시절에 저분도 어쨌든 독재 정권 하에서 뭐 학교를 뭐 1, 2년 정도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 목숨 걸고는 안 싸웠지만 그 데모 하러 나가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전두환 정권 타도하자, 그거 좋아서 한 놈 누가 있겠어요? 네. 오죽하면 그렇게 나갔겠어요? 그러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어쨌든 쟁취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종북 좌파고 뭔가 주사파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욕하는 것은 양심적이지도 않아요. 그때 누가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질 때 그걸 좋아가지고 잡혀가면 맞아 죽는데 감방 가고 하는데 그거 젊은 놈이 미쳤습니까? 왜 그 짓을 하냐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 시절의 그 장면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지금 저거를 침뱉듯이 욕하면서 너희들 그때 사상이 북한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양심 없는 태도다. 최소한의 지식인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강순영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셨고, 또 GW 베이직 X님, 박정훈 사고 친다 내가 했죠. 예언을 하셨었군요. 어쨌든 이런 태도는 정말 국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고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네. 한마디만 하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선배 세대들의 어떤 그 민주화하고 활동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죠?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30대 이제 초반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색깔론으로 자꾸 논쟁을 하는 거는 언제적 저는 색깔론이야? 정말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될, 없어져야 될 문화, 정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번에 나올 때도 어쨌든 사회 통합을 최고의 어떤 강조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나왔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은 색깔론은 더 이상 이제 진짜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공인인 국회의원들이 더더욱이 그런 걸로 자꾸 정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그러면 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동부연합하고 가까워. 김현지도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자기 지지층, 그거에 있는 돼 있는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고령층, 옛날에 반공에 뭐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지층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마 국민 다수한테 공감을
뭐 얻을 거라고 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들 사이에서 계속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던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학생운동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자생적 진보주의자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하고 좀 자유롭게 굉장히 유연하게 실용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쯤 가게 되면 정부가 실책을 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꾸 균열을 내다가 보면 그게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세력을 결집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슷한 공격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중을 조장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부터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 사이의 논리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뭐 삐뚤어진 어떤 신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맞대응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야, 저 말에 괜히 끼어들면 다시 색깔로 논쟁이 되니까 끼어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노영민 여사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내용이 특정 유튜브가 만들어서 지금 돌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 지금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뭔가 조치를 좀 하라고 했는데 하도 그 내용이 상상 초월이어서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박정훈 의원과 같은 저런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또 지금 뭔가 흔적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끼워 넣어서 저렇게 이제 그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완전히 한판 양쪽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붙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내란도 합리적으로 또 중도층의 민심을 살펴가면서 업다운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하자는 방식으로 하자는 그 논리가 집권 초기에 좀 먹혔다 또는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 꼴을 보라고요. 법원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조의대가 어떤 걸 하고 있냐고요. 이슈가 나왔을 때 논쟁 제대로 하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느 한쪽을 죽여놔야 전쟁과 평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반반 갈린다 그러면 전쟁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평화가 최우선 가치로 지켜야 하고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우리가 100대 0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외부의 침략이 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평화가 100이 되듯이 이런 색깔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0과 100의 문제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대충 넘어 또 모여가지고 그구들끼리 그래 맞다 옳다 나중에는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뭐냐? 야, 경기동부연합이 그때 있었어 없어? 경기동부연합은 실제가 있었지. 그때부터 야, 알고 보니까 이재명도 다 연결된 거야. 김현지 연결된 거야. 똑같은 놈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나는 이런 논쟁이 나왔을 때는 더 치열하게 붙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틀 전에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자죠.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한겨레 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극우, 진짜 독재자, 독재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권위주의로 기울어진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독재보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다. 이게 박정훈 의원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외형상으로는 평범한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기 진영의 권위주의적 행동이나 폭력이 등장했을 때 단호히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지 않고 포용하거나 동조함으로써 권위주의 세력을 정상적인 주류 정치 안으로 이런 사람들이 끌어들인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극우를 윤석열을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의 독재가 마치 그냥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김민전 의원도 뭐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계엄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던 거고 그게 헌법질서 내에서 해제가 된 거 아니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윤석열 멍청한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색깔론을 조장한다거나 윤엉앤을 외친다거나 장동영 대표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라고 오히려 더 속이기 쉽다.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훨씬 더 우리는 엄격하게 바라보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국감 장면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는 이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현장 검증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써 있는데 실제 이제 대법원에 가보니까 진짜 그동안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주제들이 다, 그러니까 얘기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거는 대법원 국감을 빙자한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 이러면서 이제 매우 화를 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원림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입니다. 네,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는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대선 또 민주당에서 치르면서 그때 저는 그 실시간으로 그때 상황을 봤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랑 하는 이 대법원을 갔던 것도 전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어쨌든 그래도 결국에는 대선에서 당선됐고 집권 여당이 됐는데 당연히 저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한 번 더 해보는 게 진짜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 내렸던 거는 민주당 출입했던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이상하다고 봤었고 이제는 이제 여당이고 이제 사실 법사위에서 이거를 다시 짚어보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내버려 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게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본인 주장에 의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행위가 불법성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독립성 때문에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도 판사가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다 했기 때문에 뭐 불법이 보이고 뭐 CCTV에 다 확인돼도 야 이거 방어권 보장해줘야 돼 왜 이래 라고 해버리면 매우 주관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고 거기에 잘못이면 잘못이 있다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 자체를 안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인민 재판을 한다, 원님 재판을 한다,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은 뭐냐? 판사 너희들 마음대로 판결해. 그건 아무도 간섭할 사람 없어. 불법만 없으면 되니까 법과 양심이라고 외치기만 외쳐라. 그래서 어떤 놈은 더 죽이고 싶으면 더 죽여줘. 그런데 우리는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대법관, 대법원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걸 안 해주면서 누가 이걸 정치쟁점화 시키고 있느냐? 누가 이걸 판을 키우고 있느냐? 민주당이요? 이재명 정부가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판을 계속 키워가면서 에스컬레이션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근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 그건 인정. 그러나 그거는 법상식. 위에서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네. 명백하게 불법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 저는 그런 대한민국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안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가 더 다수의 목소리인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태도도 매우 모호한 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을 싸움 붙이는 것 같이 사실 저는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니네끼리 한번 싸워봐. 나 대신 잘 싸우네 국민의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조금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관련 이 파기환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회 법사위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히겠다. 국회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른 거 아니겠느냐.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 선고 건수는 형사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고 대법원 5년간 형사상고심 전체 11만 8,384건의 0.016%밖에 안 되는데도 천 대법원 행정처장은 전합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면서 통계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또 1, 2심 판결이 달라서 신속히 재판했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 궤변이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르다면 신속히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까? 3,000명의 판사가 보고 있죠. 조희대가 어떻게 하는지. 자, 너희들 뜻대로 결론 내라고 하는 것이 무언에 뭔가의 저는 작동하는 기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실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돼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수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물러서면 끝이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조희대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이제는 뉴스도 아닙니다. 국민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하죠. 다만 나에게 그 불리한 것이 불신의 결과가 악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거밖에 이제 없는 건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세상이 법원 로또가 되죠. 운 좋으면 살고 운 안 좋으면 죽는데 특히 우리처럼 말 잘못하거나 강하게 비판하는 놈은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맞아, 우리 다 물어야 돼 입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자 조희대는 버티면 버틸수록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치를 제압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까 예외의 남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용을 하고 본인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나머지는 판사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냐고요. 이것을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나요? 네. 전면적으로 더붙어서 이 논쟁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이 코앞이라서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후 보충 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것은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왜 웃으세요? 계속 좀 웃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현장 국감을 대법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법부가 다 무너질 것처럼 저렇게 쌩 오바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수 대법원장 부르자고 안 했어요. 법사위 부르자고 아주 난리를 쳤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 막 그랬죠. 물러나라 그러고 난리치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법원에 항의 방문 갔어요. 법사위에 안 온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나줬어. 국민의힘 의원들 찾아왔다고 만나줬어요. 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낯간지럽지 않아요? 자기들은 다 했잖아요. 하고 대법원장까지 불러놓고 면담까지 다 했어요. 자기네들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대법원장이 만나주고 자기가 대법원장 앞에서 할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대법원장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대법원장 현장 아니 사법부는 당연히 국회에서 국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버젓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장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감 가겠다고 대법원 가서 이곳저곳 대법원에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가겠다고, 우린 대법원에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대법원을 가냐고 그러면서 대법원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낙관스럽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언급한 부분들이 저도 이제 어제 메모를 해뒀던 건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자기네가 정치 개입했다고 자복한 대목이 있어요. 대법원이 제출한 88페이지짜리 의견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얘기는 뭐냐면 1, 2심이 계속 기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대법원은 신속하게 선고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 근데 마침 대선이 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명하는 논리가 그래요. 마침 선거가 있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 기간인데 마침 선거가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맞추려고 3개월에 맞추려고 선거를 했던 거야. 근데 3개월도 아니야. 보통의 평균이 3.1개월인데 35일 만에 판단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35일도 아니야 봤더니 지금 날짜도 다 틀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 접수된 게 4월 10일 날 접수됐는데 그리고 주심 재판관, 그러니까 주심 대법관 지정한 것은 4월 22일이고 5월 1일 날 판단했다는 건데 언제 그러면 사건 기록이 대법관들한테 넘어갔는지조차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것도 날짜도 안 맞는데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대법원이 의견서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입장을 밝혀놨냐면은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견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뜻은 뭐냐면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이 뜻은 여기에 숨은 행간은 여기에 우리가 저 불법을 저지른 후보가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후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자기가 대부분이 정치 개입했다고 지금 자복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는 3월 28일 날부터 기록을 봤다. 아니다. 3월 31일 날에서야 넘어갔다. 아니다. 4월 22일 날 접수했다. 또 나중에는 이제 가필로 뭐 위에 기록들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그 이전부터 이 기록을 보았다는 듯이 뭔가 좀 조작하려고 했던 흔적도 사실은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참 대법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경화 변호사도 또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들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속독법을 배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결정적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2025년 4월 10일에서야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이 그제서야 부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부터 4월 10일 대략 2주 동안의 기록을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다면은 무엇을 보셨다는 것이고 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대법관들이 보셨는데 3월 31일 날 사건 지정 재판부를 두고 결정적으로 4월 22일 날은 대법원 2부에 다시 배당했다가 결국 2시간 후에는 모든 대법관들이 보시는 저런 합의체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도 어떤 이론도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라는 질문에 독립성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국힘과 민주당의 싸움을 부추기는 쪽이 누구냐? 조희대 대법관인데 실제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죠. 자, 윤석열은 지가 비상계엄 내란 일으켜서 감방 가고 파면됐는데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이재명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감정이 발동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이력과 과정을 보고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또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 재판은 결국
윤석열 아웃됐으니까 이재명도 아웃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저게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뒤부터 뭐냐.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끝장을 내겠다라고 마음이 앞서니까 결국 그 사이사이에 사단이 생긴 거죠. 이걸 지금 흔적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저런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사적 감정이 저 과정에서 박연송의 결정 뿌리다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일날 국무위원들이 다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영상이 공개되니까 다 거짓말이 뽀록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거짓말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밝힌 게 천대호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접수가 된 게 3월 28일이고 그때부터 35일 동안 충분히 사건을 심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뭐 6만 쪽인지 7만 쪽인지 표현은 다르지만 어떻게 7만 쪽 다 읽고 그러니까 저 소부에 배당이 된 게 4월 22일인데 어떻게 아흘에 만에 심리 딱 2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다 들여다봤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기록 전체를 일일이 읽는 게 아니라 전자기록과 쟁점 정리 등 방법으로 신속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했어라고 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늘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 접수가 된 게 3월 28일이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그 다음에 선고일까지 계산하니까 3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법관들이 다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법관들이 사건이 딱 대법원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다 들여다보는 모양이지. 참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대단해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 재판부 소부도 배당이 안 됐는데 근데 모든 재판관들이 다 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사건이니까 내가 들여다봐야지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쨌든 대선 중에 중단된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당시에 민주당이 그때 잘 견제를 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바뀌었을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이 계속 드는 국민 거예요. 여론이 안 바뀌었으면은 네. 그렇게 대법원을 비판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거기서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례적 행보라는 걸 민주당이 계속 그때도 엄청 싸웠었고 근데 그때는 계속 사법부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대선 코앞이라서 신속 파악을 냈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례적 행보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 민주당이 막지 않았으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한다고 저는 해석되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게 조직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조직 3,000명의 사법부 전체의 수장들이 모여있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뭔가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게 드러났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용어로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야, 생 까자. 필요 없어. 생 까자. 아니 나 그냥 모르겠어. 뭐 기왕 뭐 욕들어 먹고 실례다 이랬는데 야 우리 이거 기득권 확실히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권한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부터 우리는 조직을 개선하거나 뭔가 개혁적 작업을 하거나 자성을 하거나 아니면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자적인 독립성 을 유지하겠다라고 딱 뻗치고 철옹성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철옹성을 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정치적 감각도 뛰어난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희대가 판결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했다라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법관 선후배들 바깥에 정말 변호사 개업한 사람 다 물어보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희대가 했느냐. 근데 제가 더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이 일이 드러났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하자. 대선 끝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국정 운영하잖아요. 한번 물러서서 국민이 준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법관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뻗치기를 하면서 국민들 상대로 전쟁을 하자, 국회를 상대로 정쟁을 하자,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조이대가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이대를 어떻게 하면은 책임을 물을 거냐. 이거는 좀 더 기술적으로 전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천재 법원행정처장은 처음에 이런 재판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막 국회 나와서 이제 자기가 답변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답변할 때 초유의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천대엽 대법관이 볼 때도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근데 그 재판에 참여를 못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이니까. 그러니까 대법관이 14명인데 2명이 빠졌잖아요. 네. 중앙선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2명이 심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 보호하는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한편으로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결코 좋아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대법원의 우리 이제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쯤에 민주당이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스스로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관도 그렇지만 대법관들도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통령 임기, 대통령 권한이 가장 강하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이렇게 교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때 한꺼번에 10명을 임명해버렸어. 그리고 조이대 때 한꺼번에 다 임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10명을 임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임기 끝나기 전에 2명의 대법관들을 대법관 후보 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TV조선, 아까 박종훈 의원이 속해 있었던 TV조선에서 먼저 깐 게 뭐냐면은 이런 대법관이 추천이 될 경우에는 우리 임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게 막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 대상이 물망에 올랐던 게 한 명은 남성 대법관이고 한 명은 여성 대법관이 이제 그만두는 거였는데 특히 여성 대법관이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추천하면 나 임명 안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제일 진보적이라고 하죠. 네. 정계선 재판관 추천하지 마라고 해서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 뜻을 꺾고 윤석열한테 코드를 맞춰가지고 추천해준 대법관들이 임명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통령이 어느 교차를 하다가 대통령이 한 10명쯤 임명할 상황이 돼버리면 제일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조이대 코드처럼 지금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를 조금 더 늘려서 한 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대법관은 한 명 한 명이 사법기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눈치를 살핀다거나 자기들이 임명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 진영에 맞는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이재명 대통령 선고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제 개인적 성향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제 남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는다 또는 듣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이제 유형의 인물이다. 한번 결심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것이 꺾이는 경우가 없다. 오랫동안 법관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더 합리적인 이야기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소화하고 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조이대 대법관이 윤석열이 원래 대법관을 임명할 때 조이대가 아니었고 자기 친구 한번 데려왔다가 뭐 일주일 만에 낭패 나가지고 물러나고 조이대를 몇 번이나 상고 초려해서 이제 임명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조이대가 원해서 온 자리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상고 초려해서 예전에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을 다시 대법원장으로 데리고 오야 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 조이대 대법관 체제에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민주당에도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엄청나게 자주 드나들면서 지금은 이제 법관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지원을 좀 해달라. 그리고 뭔가 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할 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일단 사법부는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 대법원
대법관 정원도 필요하고 판사 정원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원 만드는 것도 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검찰은 개혁해야 되지만 사법부는 존중하면서 최대한 민주당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걸 해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산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제1당이면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법부의 존중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데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3,000명의 판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좋아졌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칭송 또는 감사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누구냐?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잘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그것을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지금 어딥니까? 막판에 지금 뛰어들어가지고 아예 그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내면서 사법부를 사실 누가 지금 이렇게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신뢰 추락이 국민들, 민주당 누구 책임입니까? 조희대 책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조희대를 칭송하는 자들이 70% 80% 있다 판사들이 이들과 함께 이제 일종의 집단적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실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양승태 코드 뭐 이 조희대 코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하러 대법원장 이름을 따가지고 그 뒤에 코드란 자를 붙이겠어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한 거예요.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 다 행사할 수 있고요. 판사들도 역시 한 명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뭐 고법 부장판사가 되느냐, 대법관 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한테 사실 다 예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법원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희대라는 사람한테 다 모든 게 결정권이 가 있는 상황이니 다른 판사들도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이 다 판사 한 명이 전부 다 무슨 독립된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법원장 눈치를 살피는 체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전담재판을 만들려고 요구하고 판사 증언하라고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는 척 하다가 지금 다 이제 늘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너무 뒤늦었지만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설명할 때는 아, 민주당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굴복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 그럼 사법부는 독립돼 있지 않은 거네.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독립돼 있지 않은 사법부가 그런 결정을 한 거니까. 사법부가 먼저 결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직위원한테 그대로 맡겨놓게 만들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사별로 전부 다 자기들마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박성재 그 고소영장 기각하는 거 보세요. 직위원을 지금 이제 못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직위원을 바꾸는 순간 이 게임은 조희대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에서 패배로 일단 정리가 되잖아요. 자존심 문제라는 건가요? 아, 사법부 전체가 이제 조희대의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진다라는 걸로 이 싸움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고 조희대가요. 어저께 지금 영장 기각된 이런 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영장이 기각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영장 기각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이야기해라. 이것도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낸 것이다 라고 해라. 다 이야기하라고요. 국민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판결을 내는데 야, 엉터리 판결이라고 너희들 주장만 할 수 있지 실제로는 우리 권한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진짜 비아냥거리면 엘롱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메롱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려버린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성역으로 불가침이야. 말 못해. 자, 그런데 한 개라도 이제 이걸 개선을 하는 순간 조희대가 성패와 관련돼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정치 게임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물러설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국민적 상식 수준으로 판결을 하는 순간 조희대가 지는 거. 그러니까 직위원을 못 바꾸는 거예요. 직위원을 못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 있는 4명의 부장판사 중에서 세 사람의 영장 전담 판사가 수원지법 출신으로 어떻게 공교롭게 그 세 사람이 특정 시기에 다 거기 발령을 받느냐고. 그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지 않겠지만 눈치를 보고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조희대가 지켜주는데 못할 게 어딨냐고. 저는 검찰과 싸워서 검찰을 해체했지만 사법부와 관련된 이 조희대 이슈는
본인이 사퇴하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법체계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검사들하고 한통속이더라. 알고 보니까 바깥에 있는 로펌과 라인이 형성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개선할 의사 없다. 우리는 보장된 권한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국민 너희 따위가 우리 간섭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근데 왜 잠깐만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걸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너무 지나치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문제의식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민주당 같이 야당에서 계속 줄타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에 너무 지나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갔던 민주당이 계속 사사건건 대통령의 국정을 발목 잡아서 이런 일이 결국은 벌어졌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 말씀 제가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다음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속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찌됐든 간에 비상계엄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부터 윤석열까지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보수는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거나 보수 재판관들이나 성향이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법관 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똘똘 뭉치는 거다? 그러니까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극단적인 방식들을 자꾸 선택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계엄도 할만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좀 들리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서영교 의원이 천대엽 행정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이냐 한번 들어볼까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던 날 우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3일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냐라고 질의했더니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합법적일 수 있죠? 그날 누가 회의를 소집했는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주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날 그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면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CCTV 나온 걸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다. 그러면 법원행정처도 그쪽 사람들이 뽑은 거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시점에는 좀 드네요. 그 전에 논의했다는 것은 어제 CCTV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시간은 잘 모르겠으나 당일이든 12월 3일이든 아니면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사발통문이 됐다는 느낌 오지 않습니까? 검찰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3,600명 정도 그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단전단수 언론사 조치 다 했다면 거기까지만 했습니까? 검찰까지 연결해가지고 중앙선관위 하면은 서버 압수하라라는 까지 지시가 내려졌으면 자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 국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전에 통보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좀 더 나가면 사법부는 어땠을까? 법원행정제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권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봤던 것이고 그 다음날 대법원장에게 이거 어떻게 보냐 하니까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 보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윤석열과 한통속처럼 움직였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전 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박성재, 한독수 다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다 그렇게 꼭 해서 다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고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맨날 무슨 입에 달고 있는
자기네들이 헌법과 법률 하잖아요. 헌법과 법률 해석권을 갖고 있는 최고기관이 대법원이기도 하니까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의 독립은 재판에 있어서 독립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헌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거잖아요.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그럼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나 보지 거기는. 전직 대법관들, 판사들 막 다 붙잡아가라고 해도 네. 그다음에 에헴 하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선비인 양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자, 좀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박성재 영장 기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맨날 거짓말하고 CCTV에 나온 거랑 또 완전히 다른 말하고 그동안 했던 행동 자체가 증거인멸의 행위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판사님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즉 증거인멸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 사람 괜찮다 놔줘도 이렇게 지금 판단하셨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CCTV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그리고 거짓말 계속했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 계속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법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법조 출신인 의원들한테 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초에 대법원의 위치가 그 대검찰청의 위치랑 비슷하거나 대검찰 조금 높거나 약간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권력의 우위를 삼아서 민주당에 계속 약간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려달라고? 올려주거나 옮기거나.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그냥 어제 들은 게 아니라 그 모 의원실의 보좌관님이 들은 얘기를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법원이 계속 좀 권력의 우위나 이거 계속 자기네들 권력을 좀 잃지 않으려고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증거인멸? 박성재는 사실은 그 국회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나는 문건 어떻게 받았다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되는 거 보면서 제가 농담 삼아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은 꼭 변호사 만들어야 되겠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어떻게 불법행위를 감추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이나 행동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구나. 판사가 인정한 박성재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바라봤던 게 박성재 휴대폰 바꿨는데 옛날 쓰던 휴대폰 그대로 뒀다. 그거 포렌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뭐 도주 우려는 없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한 건데 박성재는 그 법무부 과장하고 이상민이 국회 나가가지고 하는 발언 보면서 싸웠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법무부 과장은 이거 불법적인 계엄이고 전두환 옛날에 재판 결과도 그렇지만 입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면 이건 그냥 다 내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성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CCTV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6명 부를 때 제일 먼저 달려간 놈이 놈이라고 했다. 박성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건 다 들여다보는 거 그 앞에서 다 목격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반대했다고 말하지도 않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왔어 그동안에. 네. 근데 자기 마음에 심중에 있는 거를 법무부 과장하고 막 싸움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탄핵 부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그 과장 보고하러 들어오니까 꺼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더 황당하고 열받는 건 뭐였냐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아니 그 자리에 대통령이 미리 불러가지고 계엄한다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국무위원 11명 부르는 거 어떻게 됐는지 다 과정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무부로 가면서 다 전화 돌리고 검찰총장하고 전화하고 실국장 회의하고 출국 금지팀 만들려고 어디 정치인 도망갈까봐 그런 사람들 대기시키고 수용 여력 확인하고 근데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법률참모 최고의 법률참모 법무부 장관이 이걸 어떻게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판사가 이런 얘기를 구속장 기각하면서 버젓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봐주기 판결을 한 거죠.
그냥 기각시켜 버린 거죠.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싸워야 될 영역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걸 지금 영장 재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까지 재청구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뭔가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기각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청구하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장 기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내란 사건 종식과 관련된 공개 열망이 일단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국민들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서 질타하는 것. 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힘에 대해서 내란 영단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검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영장 재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오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자,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비상계엄 했던 것을 누가 심판해서 결국 끌어내렸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었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조마조마한 순간을 계속 넘어서서 윤석열에 대한 심판 그리고 파면까지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자,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특검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국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설마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발할 것이다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집단적 저항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만약에 구속을 다시 청구했는데 못 시키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풀려나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영장 기각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구속이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기소가 되어서 공소유지가 되어서 자 조희대 대법관이 있는 데서 재판하는데 야 너 집행유예야. 너 뭐 요만큼 잘못했네. 그냥 실형 1년.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긴장 모드로 지금 저는 바뀌고 있다.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꼭 드리고 네. 싶은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이번 내란 사건 재판이 중요하다고 보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6으로 박정희도 그 역사적 심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망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신군부가 다시 군사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전두환 다시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 말고 다른 그 부하들은 제대로 사법 처리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두환 죽을 때까지 나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군사반란이나 쿠데타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그 징벌 사회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걸 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버젓이 봤어.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 거죠. 현직 대통령이 한 거니까. 내란을 일으키는 거를 국민이 다 보고 국민이 가서 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져. 사법부는 일반 사건 재판하듯이 재판을 해버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관련자들이 CCTV 다 공개됐는데 그런 자들조차도 구속도 못 시키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장 기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추궁을 했었었는데 뭐 본인이 그런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뭐 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한 것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몽땅 다 우리를 물러보는구나. 사실 이제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김현우 안양교도소장, 지금 안양으로 사실 보내준 게 그게 무슨 징계도 아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이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려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김현우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더니 윤석열이 오늘 이 조은석 특검의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나 나가겠다. 강제구인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나가마. 이런 얘기가 지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김현우 소장이 결국에는 그 교도관들에게 보호장구 착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체포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기현 대표님? 일단 윤석열도 이제 겁은 내고 있고 민주당 지금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한 생각
법무부 장관의 지금 발언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게 지금 쉽게 끝날 게 아니다. 지금 한 번 더 버티고 있다가는 출석 안 했다가는 이제 강제 집행하는 과정이 강제 구인하는 과정이 CCTV로 나오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겠죠. 지금 이제 뜨끔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사법부나 또는 내란 세력들의 지금 집단적 반격이나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실체를 알아차리고 이대로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추상 같은 정말로 방향을 세워서 지금 계속 법과 원칙대로 권한하에서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주눅이 들고 있다. 이 기조를 절대로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국힘에서 지금 내란정당 국힘에서 정당 해산과 관련된 것들로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심판 청구를 하는 상황까지 가면 저는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저는 CCTV 엊그제 나왔던 거 보고는 증거가 국힘에 없다고 정말 저는 충분히 있고 남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힘의 정당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질 정도로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을 믿고 무조건 밀어붙여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김현우가 죄 지은 것이 들키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와서는 또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가 자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심리적 변화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첫째는 심리적 변화요? 감옥에 좀 더 가둬놔야 된다. 나올 가망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윤 어게인도 이제 좀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뭐 저렇게 날릴지 오늘 제가 대법원 앞에 지나서 왔는데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그런지 조화라 그래야 되나요? 조화들이 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철역 옆에는 서초역이죠. 서초역 6번 출구 쪽인데 그쪽에는 조화 말고 또 이제 알록달록한 화환들이 쭉 있으면서 윤 어게인이 또 막 써있더라고요. 그거는 몇백 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요? 행동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지키겠다고 윤석열 그 특검에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에 출석할 때 초반기에 네. 그때 나가서 시위하는 시위대 숫자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자주 그 길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데요. 진짜 한 줌도 안 돼.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좀 지켜봐 달라고 나 그거 보겠다 이렇게 했던 한심한 대통령이었는데요. 네. 스마트자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적 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합시다. 통합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은 젠틀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의 최고의 힘은요. 계엄을 막았던 국민인 거예요. 그럼요.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적은 국민들과 멀어진 거라고 봐요. 왜냐 박근혜 탄핵시킨 게 국민이었거든요. 민주당은 사실 뒤늦게 들어갔어요. 탄핵 대열에. 국민들이 탄핵을 했는데 그 국민을 자기 편으로 못 만든 게 제일 큰 실책이라고 저는 봐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국민이 계엄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민주당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로서 입법부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법부 조의대 말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조의대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지 네.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침묵이면 침묵을 보여주고 국민이 분노해서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해야 된다. 네. 그 국민들을 자꾸 뒤에다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국회의원들이 혼자서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그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떨어진다.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걸 잠깐 저는 잊었다고 보거든요. 조이대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죽이려고 했으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통해서 지가 목숨 걸고 한번 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근데 다른 대법관들이 아니 동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용기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객기를 부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기각 상황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청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무시하고 재청구에 3청구까지 한다고 재재청구. 그래도 계속 한다 안 한다. 저는 특검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한 각오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꺾이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반법치 세력에게 맡길 거냐 아닌가의 문제예요. 교도소에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윤석열을 그냥 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힘센 놈은 교도소 가면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비정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느냐. 저는 저항 못한다고 보고 이번에 자극이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윤석열을 저렇게 파면을 시켰느냐 그 과정 생각해보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다. 사법부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가면은 사법부도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리별님이 국민은 위대하다. 사법부 각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도희님은 민주여당과 우리 국민이 마음과 뜻을 보탭시다 이랬고요. 강순영님은 반란입니다. 영장기각 판사 이런 얘기하셨고 또 마마젤라님은 판사들은 일반인이 가지는 도덕관념이 하나도 없나요? 이러셨고요. 여진김님 조희대 및 대법관들 전원 내란 동제범으로 파면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강주호님도 지금 내란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10,000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된답니다. 거래. 위성락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현재도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을 위해서 캄보디아 당국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데요. 이 실장님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한국인들도 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 60명 정도 송환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제 범죄 가담자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캄보디아 집단 중에서 다양한 국적의 어떤 사람들을 범죄 집단으로 지금 끌어들였는데 그 중에 한국인 집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위성락 실장님의 어떤 스탠스나 이게 확신은 일단 다 데리고 와야 된다. 무조건 강제,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그렇죠. 거고 캄보디아랑 이미 다 협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출국의 지금 상황이 조지아 사태처럼 뭐 자진 출국의 상황이 아니라 강제 출국인 상황인 거고 일단 국내에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게 일단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아니 일단 범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현행법으로 보면 범죄자들이거든요. 자기네 마음대로 나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해서 범죄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에서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와서 나쁜 짓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저 뭐 총리실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도 피해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나라에서 왜 그 중국이 넘어든 그거 몰랐겠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그 배우로 지목되는 훈센 총리의 일가 회사에 대해서 아예 거래 중단을 비롯한 뭔가 경제 제재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법관인데 그렇게 합니까? 캄보디아가 그따위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범죄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선량한 한국 국민 돈 벌러 가서 당한 사람도 있으면 범죄자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도 책임이 있다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지금 ODA 자금 준 거 다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훈센 총리 집안 돈 불려주려고 대한민국이 ODA 자금을 거기에 넣습니까? 이런 일 벌어져서 양국이 뭔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려고 하는데 문제 생겨서 아이고 우리 잘못입니다. 큰일 났네요. 정말로 군경이 합동으로 한국과 합동으로 그 범죄 도시의 범죄 그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로 전쟁하듯이 그들을 발본색원하는 걸 저거가 보여줘야 되는데 웃기는 인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법치와 통치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대통령과 이 여당 혹은 그리고 정부가 좀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다다음 주면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팩트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대통령 내부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세안 정상회의 때,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되게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랑 어쨌든 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도 협의를 했고 하니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공조 메시지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정상회의 내에서도 좀 만들 가능성이 제가 취재했을 때 있는 거거든요. 언제 열립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번에 열리죠. 네. 아시안 정상회담이 언제입니까? 대통령 일정 엠바고. 아, 그렇습니까? 아시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는 날짜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24일. 에이펙은 10월 말부터 하죠. 말이고 아시안. 그 바로 전이에요. 전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거기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이럴 때 그냥 그 국제 경찰 뭐 이렇게 협력체 만들어서 범죄 집단 들 때는 아예 함께 들어가서 각 국가에서 좀 파견한 경찰들이 훈련도 받고 뭐 이러면서 정말로 저런 범죄 집단을 소탕하는 데는 정말 일벌백계의 각오로. 맞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 서밋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장관 강요들 그리고 아세안 정상회의 상임의장, 아세안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국력도 있고 또 캄보디아 ODA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기로 해서 캄보디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함께 연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은요, 주변 국가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이런데 미얀마 이런 데는 아마 더 피해 입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중국도 일부 피해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일본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아마 미국이나 이런 외국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은 돈을 못 보내게 해버렸대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만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같이 연대해가지고 하는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정부도 자기네들이 치안을 잘 못 지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 내에서 치안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있게 나와야죠. 캄보디아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가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빨리빨리 송환해가지고 응징을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나에게 제일 최적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러분의 보험도 개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펙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이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스펙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서 인증번호 2025를 입력하시고 티켓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간 전회차 모두 다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VIP석 11만원짜리가 6만원에, R석 88,000원짜리가 5만원에, S석 66,000원짜리가 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날짜 선택하신 다음에 좌석을 선택하시면 결제할 수 있는 서버가 열리는데요. 이때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티켓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스픽스몰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말 써보고 내가 다시 한번 사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신 바로 그 패드인데요. 국내산 순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이불 겸용 패드입니다.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국내산 모카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땀 흡수가 잘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산 프리미엄 순면 60수짜리 이불 패드 겸용 1+1 구성이 단돈 59,900원, 그러니까 한 세트가 3만원 꼴입니다. 이 가격은 홈쇼핑보다도 만원이나 더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스픽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현 대표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방송 재밌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 네. 더 열심히 좀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은 기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역전용사들 그래도 꾸준히 또 동접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열심히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생방송 저녁 6시로 시작 시간이 변경됐으니까 많이들 알려주시고요. 우리 강순영님이 제일 열심히 댓글 달고 제일 먼저 와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 저녁 6시 시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